전하, 신척은 아직 죽을 수 없사오니다. 세자가 있지 않사오니까. 천안 무수리로 시작해 조선의 왕비까지 올랐지만 결국 취선당에서 사약을 받아야 했던 여인.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 한 명 후궁에서 왕비가 된 여인. 21년간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후세 사람들은 그녀를 장희빈이라 부릅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파란만장한 43년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약이 옵니다. 1701년 11월 9일 음력 10월 10일 창경궁 취선당. 차갑게 식어가는 가을 저녁, 한 여인이 마루 위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43세, 한때 조선의 중전이었던 이 여인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궁녀가 떨리는 손으로 검은 칠기에 담긴 사약잔을 받쳐듭니다. 독특한 냄새가 취선당 전각에 퍼져나갑니다. 여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전하, 신첩은 아직 죽을 수 없사옵니다. 세자가 있지 않사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숙종은 이미 침전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취선당 밖에는 내관들만이 침묵 속에 서 있을 뿐입니다. 여인의 손이 천천히 사약잔을 향해 움직입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칠기에 닿는 순간 그녀의 43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조선 역사상 단 한 명 후궁의 신분에서 왕비의 자리에 오른 여인. 천안 무수리로 궁궐에 들어와 21년간 숙종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장옥정. 후세 사람들은 그녀를 장희빈이라 부릅니다. 장옥정은 역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중인 신분이었지만 집안은 부유했고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궁녀가 되어 대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숙종을 만나게 됩니다. 1680년 22세의 그녀는 20세의 젊은 왕 숙종의 눈에 들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여인의 외모를 기록한 경우는 장옥정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그녀의 미모는 출중했던 것입니다. 승은을 입은 장옥정은 숙종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그녀를 궁에서 쫓아냈고 장옥정은 민가로 나가 슬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4년 후 그녀는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1688년 30세가 되던 해 장옥정은 숙종의 첫 아들 훗날 경종이 되는 왕자를 낳았습니다. 8년간 후사가 없던 숙종에게 이것은 천운이었습니다. 숙종은 기뻐하며 아들을 원자로 책봉했고 이듬해인 1689년 5월 장옥정을 왕비로 책봉합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후궁의 신분에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31세 장옥정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옥보를 받고 중전의 예복을 입고 궁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년 후인 1694년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갑술한국이 일어났고 장옥정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폐위된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장옥정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옥보를 부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옥보를 보며 장희빈의 마음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곧 장희빈의 저주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의 죽음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고의 옥이 시작되었고 국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장희빈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론 대신들은 세자를 생각해 용서해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숙종은 번민했습니다. 14세 아들 경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701년 11월 9일 숙종은 마침내 사약을 내렸습니다. 취선당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장희빈은 사약잔을 들어 올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세자, 우리 세자.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아들이었습니다. 14세 어린 아들, 경종. 죄인의 어미를 둔 왕세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장희빈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약잔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쓰디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몇 분 후 장희빈은 취선당 마루 위에 쓰러졌습니다. 43년의 파란만장한 생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천안 무수리에서 조선의 왕비까지, 그리고 다시 사약을 받는 죄인까지. 그녀의 인생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상승과 몰락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옥정은 어떻게 궁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43년 전 장옥정의 출생으로 돌아가 그녀의 인생을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3년 전 1659년 11월 3일 가을 한양의 한 중인 집안에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관 장형의 막내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아기에게 옥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옥처럼 맑고 아름다운 정조를 지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장옥정이 태어난 집안은 인동장씨 가문으로 대대로 역관을 배출한 중인 가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역관은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중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특히 장옥정의 오촌 숙부인 장현은 당대 최고의 역관으로 청나라를 30차례나 오가며 국사를 도맡아 처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장현은 국중거부라 불릴 만큼 부를 축적했습니다. 역관들은 통역 능력으로 수입을 올렸고 해외 무역으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국가에서는 역관들에게 면세 혜택을 부여했기에 그들 중 일부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장현은 품계가 종일품 숭록대부까지 올라갔고 효종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을 때 함께 있었던 인연으로 왕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장옥정의 아버지 장형 역시 역관이었습니다. 비록 형인 장현만큼 출세하지는 못했지만 사역원의 봉사라는 종팔품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집안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장옥정은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옥정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바느질에도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녀의 외모였습니다. 큰 눈, 하얀 피부, 그리고 빼어난 이목구비. 어린 옥정을 본 사람들은 저 아이는 커서 큰 인물이 되겠구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장옥정의 어린 시절은 평화로웠습니다. 부유한 중인 집안의 막내딸로서 큰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오빠들과 언니와 함께 놀고 어머니에게서 바느질을 배우고 아버지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69년 1월 옥정이 11세가 되던 해 겨울 아버지 장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7세의 이른 나이였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자 장씨 집안은 순식간에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윤씨는 막막했고 어린 자녀들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사람이 숙부 장현이었습니다. 장현은 조카딸 옥정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11세 소녀 옥정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안고 숙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장현은 조카딸의 뛰어난 미모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정을 궁녀로 입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녀는 보통 어린 나이에 선발되었습니다. 지밀은 4, 5살, 친방과 수방은 67살, 그 밖의 처소는 12살 안팎에 선발되었기에 성인이 된 뒤에는 궁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장현에게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인과 남인의 당쟁이 치열했는데 장현은 남인 세력과 깊은 친분을 맺고 있었습니다. 효종의 동생 임평대군과 그 아들들, 그리고 남인의 영수 허적 등과 자주 동행하며 관계를 쌓아왔던 것입니다. 만약 조카딸이 궁녀가 되어 왕의 눈에 든다면 그것은 집안과 남인 세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옥정이 정확히 언제 입궁했는지는 기록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옥산부원군 신도비에는 어린 나이에 간택되어 대궐에 들어가 성장한 뒤 비빈의 자리에 올라 원자를 길렀다고 기록되어 있고, 숙종이 장옥정을 왕비로 책봉하며 내린 전지에도 머리를 따올릴 때부터 궁중에 들어와서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가 매우 어린 나이에 궁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옥정이 1664년 현종 5년 6세 때 역관 최우의 딸과 함께 입궁했거나 1666년 현종 7년 8세 때 입궁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린 옥정은 대왕 대비 장렬 왕후의 처소에 배속되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인조의 계비로 당시 조선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인조가 43세 때 14세의 어린 나이로 왕비가 되어 찬밥 신세로 지냈고, 며느리 명성왕후의 기에 눌려 외로운 말년을 보내고 있던 장렬 왕후는 어린 궁녀 옥정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옥정은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대왕 대비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알아채고 말동무가 되어주며 외로운 노년의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옥정을 친손녀처럼 아꼈고, 옥정 역시 대왕 대비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궁녀였던 옥정은 점점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피부는 하얗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옥정을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1674년 조선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현종이 세상을 떠나고 14세의 어린 왕 숙종이 즉위한 것입니다. 이때 옥정은 16세였습니다. 젊은 왕 숙종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왕 대비 장렬 왕후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숙종의 눈에는 대왕 대비를 시중드는 아름다운 궁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장옥정이었습니다. 옥정도 어린 왕을 보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자신보다 2살 어린 이 소년이 조선의 왕이라니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옥정은 여전히 대왕 대비를 모시는 궁녀였고, 숙종은 할머니께 문안을 드리는 손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운명의 시계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6년 후 1680년 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680년 10월 26일 창덕궁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 김씨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불과 2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숙종은 21세였고 결혼한 지 겨우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궁궐은 상복으로 물들었고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젊은 왕은 첫 번째 부인을 잃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슬픔을 위로해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장옥정이었습니다. 옥정은 이제 22세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왕 대비 장렬 왕후를 모시고 있었고, 숙종이 문안을 올 때마다 조용히 차를 내오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귀엽던 궁녀는 이제 누구도 눈을 뗄 수 없는 미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숙종은 옥정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바라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모습이 눈에 밝혔습니다. 차를 따르는 하얀 손,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나는 흰 목덜미, 그리고 맑은 눈동자. 대왕 대비 장렬 왕후는 손자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숙종이 옥정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주상, 저 아이가 마음에 드는가? 숙종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왕 대비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착하고 예쁜 아이니라. 주상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1680년 늦가을 장옥정은 숙종의 승은을 입게 되었습니다. 22세 옥정과 20세 숙종 두 젊은이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여인의 외모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한 기록은 장옥정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그녀의 미모는 출중했고 왕의 총애는 깊었습니다. 숙종은 옥정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그녀를 불렀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옥정 역시 숙종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자신보다 1살 어리지만 조선의 왕인 이 남자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총명하고 결단력 있고 때로는 소년처럼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곧 위기를 맞이합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이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명성왕후는 강한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인 세력의 핵심 가문 출신이었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아들 숙종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녀는 장옥정이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장옥정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숙부 장현은 남인 세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1680년은 경신왕국이 일어난 해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한 시기였습니다. 장현 역시 남인과의 친분 때문에 함경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명성황후는 결심했습니다. 장옥정을 궁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1680년 겨울 명성황후는 숙종을 불렀습니다. 주상, 저 장씨 궁녀를 내보내야 하옵니다. 어마마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계집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옵니다. 주상께서는 평일에도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저 계집의 꿰물 받으시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될 것이옵니다. 숙종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결국 장옥정은 궁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출궁 명령을 받은 날 밤 옥정과 숙종은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상, 신첩이 정령 가야 하옵니까? 옥정아,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구나. 신첩은 기다리겠나이다. 주상께서 부르실 때까지. 둘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습니다. 22세 장옥정은 민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왕 대비 장렬 왕후가 손녀처럼 아끼던 옥정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왕 대비는 친필로 편지를 써서 자신의 친정 진려이자 숭선군의 부인 신씨에게 옥정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숭선군 부인 신씨는 옥정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돌봐주었습니다. 옥정은 그곳에서 매일 궁궐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숙종도 옥정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무를 보다가도 밤에 잠을 자다가도 옥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옥정이 출궁한 지 불과 2개월 후인 1681년 1월 계비 간택령이 내려졌습니다. 명성왕후와 서인 세력의 영수 송시열은 서인 가문의 규수를 새 왕비로 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81년 5월 14일 숙종과 민씨의 가례가 올려졌습니다. 새 왕비는 여흥민씨 민유중의 딸로 서인 세력의 핵심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송중길로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의 대표적 이론가였습니다. 이때 숙종은 21세, 새 왕비 민씨는 15세였습니다. 훗날 인현왕후라 불리게 될 이 여인이 바로 장옥정의 평생 라이벌이 됩니다. 민씨는 온화하고 덕성스러운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겸손하고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장옥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1684년 1월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옥정을 반대하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현왕후가 먼저 숙종에게 장옥정을 다시 궁에 들릴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전하, 왕의 승은을 입은 궁녀를 민가에 방치하는 것은 왕실의 체면상 좋지 않사옵니다. 다시 궁으로 들이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인현왕후는 왕실의 체면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숙종의 마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먼저 제안하면 부부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숙종은 기뻐하며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4년 만에 장옥정이 다시 궁궐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옥정은 26세였습니다. 재입궁한 옥정은 숙종의 총애를 다시 독차지했습니다. 1686년 28세의 옥정은 수곤으로 책봉되었습니다. 후궁으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1686년 한 신하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국가의 재앙과 난리는 여인을 총애하는 데서 옵니다. 장녀를 내쫓아서 맑고 밝은 정치에 누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 당시 조선에는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뭄, 홍수, 질병이 계속되었고 신하들은 그 원인이 숙종이 장씨를 총애하여 국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숙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상소를 올린 신하에게 엄벌을 내렸습니다. 장옥정을 비난하는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숙종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총애는 깊었습니다. 1688년 10월 28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장옥정이 왕자를 낳은 것입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아들 균이었습니다. 이때 숙종은 28세, 장옥정은 30세였습니다. 숙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현왕후와 결혼한 지 8년이 되도록 후사가 없었는데 장옥정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숙종은 며칠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자신은 8년간 아무 소식이 없는데 후궁이 아들을 낳다니. 그녀의 절망은 깊었고 이는 곧 질투와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인현왕후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씨 팔자에 본디 아들이 없으니 노고에도 공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훗날 인현왕후 자신을 폐위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장옥정은 아들을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조선 역사상 유일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168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궁궐은 새로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왕자 균이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숙종은 이미 중대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1월의 어느 날 숙종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본을 정하지 못해 민심이 메인 곳이 없다. 지금 새로 태어난 왕자를 원자로서 명호를 정하려 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벼슬을 바치고 물러가라. 대신들은 당황했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난색을 표하며 조심스럽게 간언했습니다. 전하, 아직 중전마마께서 후사를 보실 가능성이 있어옵니다. 몇 년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세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민심이 안정되지 못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숙종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대신들의 반대를 일축하고 왕자 균을 원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리고 장씨를 희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원자 책봉이 너무 성급한 조처였습니다. 명호를 환수하여 주시옵소서. 숙종은 송시열의 상소를 읽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숙종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송시열을 삭탈관직하고 성문 밖으로 내치라. 남인 대신 이현기, 남치훈, 윤빈 등이 나서서 송시열의 상소를 논박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송시열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소서.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중노의 정읍으로 입예되었다가 그곳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조선 유학의 태두라 불리던 송시열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환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원자 책봉 문제를 계기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된 것입니다. 서인의 영수들은 파직되거나 유배되었고 남인의 권대운, 김덕원 등이 요직에 등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689년 5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본처를 폐위하고 첩을 왕비로 삼는다니 유교 국가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인 대신 오두인, 박태보 등 80여 명이 상소를 올려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는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장씨를 왕비로 삼으실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혹한 형문을 받았습니다. 몽둥이질, 곤장, 유배.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전국은 완전히 남인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1689년 5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1세의 장옥정이 조선의 중전으로 책봉되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은 장옥정은 창덕궁 인정전으로 향했습니다. 궁녀들이 길을 안내하고 내관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왕비 책봉식이 거행되었고 장옥정은 옥보를 받았습니다. 옥보는 왕실에서도 국왕과 왕세자 부부까지 단 4명에게만 허용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옥보를 장옥정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느낌.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6세 또는 8세의 궁녀로 들어와 20여 년. 천한 무수리로 시작해서 오늘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상승이 있을까요? 한편 인현왕후는 폐위되어 서인의 신분으로 안국동 사저로 쫓겨났습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에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와 민가로 나간 것입니다. 인현왕후의 슬픔과 굴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은 이제 조선의 중전이었습니다. 궁궐의 주인이었고 모든 후궁과 궁녀들의 윗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고 백성들은 그녀를 국모로 받들었습니다. 1690년 왕자 균이 2세가 되었을 때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이 공식적으로 다음 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장희빈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왕비의 지위, 세자의 어머니,
그리고 숙종의 사랑. 31세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에 홀로 침전에 앉아 있을 때 장희빈은 가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1세 때 아버지를 잃고 숙부집에 갔던 어린 나이에 궁녀가 되어 대왕대비를 모시던 22세의 숙종을 처음 만났던 출궁당에 민가에서 눈물 흘리던 그 모든 고난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장희빈은 옥보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왕비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영광이 단 5년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을. 그리고 그 5년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의 연속일지, 더 나아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권력의 정점에 선 순간 운명의 통일바퀴는 이미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689년부터 1694년까지 장희빈은 조선의 중전으로 5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5년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남인 정권이 들어서고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지만 국정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남인 대신들은 서인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고 과도한 숙청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자연재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숙종은 점점 회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송시열을 죽이고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씨를 왕비로 삼은 것이 과연 옳았을까? 장희빈의 오빠 장희제도 문제였습니다. 누이가 왕비가 되자 장희제는 권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을 끌어모았고 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1683년 포도부장이었던 장희제는 이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남인 대신들조차 장희제의 행태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오빠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안국동 사저에 유폐된 인현왕후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그녀는 이제 서인의 신분으로 작은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이 무속을 믿어 구슬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1694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인 김춘택, 한중혁 등이 패비 복위 운동을 꾀하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남인의 영수이자 우의정이었던 미남은 이 기회에 서인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김춘택 등 수십 명을 하옥하고 범위를 넓혀 일대 옥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미남의 과도한 처사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억눌렀던 후회와 반성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인현왕후를 폐위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694년 갑술한국을 단행한 것입니다. 미남은 파직되고 사사되었습니다. 권대운, 목내선, 김덕원 등 남인 대신들은 유배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미 죽은 송시열, 김수항 등은 복권되었습니다. 남인은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1694년 6월 1일 인현왕후의 왕비 책봉 의식이 다시 거행되었습니다. 5년 만에 인현왕후가 복위된 것입니다. 그날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장씨의 왕비 자리를 회수한다. 다시 희빈으로 강등한다. 옥보를 부수라. 옥보가 망치로 내리쳐졌습니다. 쾅, 쾅, 쾅. 5년간 그녀의 정체성이었던 그 옥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장희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이미 인현왕후를 맞이하러 갔고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36세 장희빈은 그렇게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5년. 단 5년이었습니다. 천안 무수리에서 왕비까지 올라가는데 30년이 걸렸지만 왕비에서 후궁으로 떨어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장희빈은 취선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때 중전으로 살던 대전에서 쫓겨나 후궁의 처소로 돌아간 것입니다. 궁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장희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함, 슬픔, 그리고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아들 경종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경종은 이제 6세였습니다. 여전히 세자의 지위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폐위된 세자의 앞날은 불투명했습니다. 장희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세자의 어머니야. 인현왕후는 후사가 없다. 언젠가는 다시.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복이 된 인현왕후는 건강했고 숙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장희빈에게 남은 것은 원한과 질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곧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1694년부터 1701년까지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7년간 장희빈은 취선당에서 침묵 속에 지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이 된 인현왕후는 다시 중전의 자리에 있었지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이 여전히 궁궐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아들 경종이 세자라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자주 병을 앓았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장희빈이 보낸 궁녀들이 인현왕후의 침전을 왕래했습니다. 그들은 인현왕후를 감시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창문에 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기까지 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숙종에게 호소했습니다. 전하, 희빈에 속한 것들이 항상 신첩의 침전에 왕래하옵니다. 심지어 창에 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는 짓을 하기까지 하옵니다. 지금 신첩의 병 증세가 지극히 이상한데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귀신의 재앙이 있다고 하옵니다. 숙종은 조사를 명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은 조용히 자신의 처소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선당 서쪽 깊은 곳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무녀를 불러 신당을 차려놓았습니다. 그곳에서 밤마다 구슬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이름이 적힌 종이, 지프로 만든 인형, 그리고 바늘. 인현왕후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장희빈은 인형의 바늘을 콕콕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권력을 잃은 여인의 집착은 무서웠습니다. 복수심과 질투, 그리고 아들을 지키고 싶은 모성이 뒤섞여 장희빈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1701년 8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인현왕후가 창경궁 경춘전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복위한 지 7년 만이었고 숙종과의 사이에 후사는 없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으로 궁궐은 상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현왕후 마마께서 장희빈의 저주로 돌아가셨다더라. 취선당에 신당이 있다더라.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숙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숙종은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조사단이 취선당 서쪽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당을 발견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이름이 적힌 종이, 집, 인형, 바늘, 그리고 온갖 주술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숙종은 경악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장희빈을 즉시 국문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희빈은 부인했습니다. 신첩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무녀들의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오빠 장희재가 보낸 편지도 발각되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인현왕후와 관련된 위험한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희빈을 사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중전을 저주한 죄는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소론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세자를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어머니를 죽이면 세자는 죄인의 아들이 되옵니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소서. 남구만, 최석정, 윤지환 등 소론 대신들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론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숙종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14세 아들 경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희빈을 사형에 처하면 경종은 죄인의 아들이 됩니다. 세자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장희빈을 용서하면 왕권이 흔들립니다. 신하들의 신뢰를 잃습니다. 숙종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1701년 11월 9일, 음력 10월 10일, 사약을 내리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장희빈은 그 명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전하, 전하, 신첩이 무슨 죄를 지었사옵니까? 세자가 있지 않사옵니까? 하지만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침전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장희빈은 취선당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신당을 차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하던 그곳에서 이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701년 11월 9일 저녁 취선당. 사약이 옵니다. 취선당 마루에 무릎 꿇은 장희빈 앞에 사약잔이 놓였습니다. 43세, 한때 조선의 중전이었던 여인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궁녀가 떨리는 손으로 검은 칠기에 담긴 사약잔을 받쳐들었습니다. 독특한 냄새가 취선당 전각에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장희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43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6세 또는 8세 어린 나이에 궁녀가 되어 대궐에 들어갔던 날, 대왕 대비 장렬 왕후를 모시며 조용히 자라던 시절, 22세 운명처럼 숙종을 만났던 그 가을날, 출궁당의 민가에서 눈물 흘리던 밤들, 26세에 다시 궁궐로 돌아와 숙종의 품에 안겼던 순간, 30세 아들 경종을 낳았을 때의 기쁨, 31세 왕비로 책봉되어 옥보를 받았을 때의 환희, 36세 옥보가 산산조각 나며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의 절망, 그리고 7년간 원한 속에서 살았던 세월, 취선당 서쪽 신당에서 인형의 바늘을 꽂으며 인현왕후의 죽음을 기도했던 밤들,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복수도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장희빈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자, 우리 세자.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아들이었습니다. 14세 어린 경종. 이제 어머니를 잃은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인의 아들로 낙인 찍힌 세자는 왕위에 무사히 오를 수 있을까요? 장희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아들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인현왕후를 저주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의 앞길이 이렇게 험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정 나인.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천천히 사약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칠기가 달그락거렸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어야 하는 걸까요?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억울함을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신첩이 무슨 죄를 지었사옵니까?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이 죄라면 신첩을 폐위하고 출궁시킨 것은 죄가 아니옵니까? 21년을 함께한 정을, 아들을 낳아준 공을 모두 잊으신 것이옵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취선당 밖에 서 있는 내관들은 침묵했고 숙종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종을 떠올렸습니다. 20세의 젊고 아름다웠던 왕, 자신을 사랑한다며 매일 밤 불러주던 남자, 원자를 낳았을 때 기뻐하며 웃던 모습, 왕비로 책봉하며 옥정아, 이제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 모든 사랑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랑보다 권력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보다 정치가 더 급했던 것입니다. 전하, 신첩은 전하를 사랑했나이다. 마지막 속삭임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잔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쓰디쓴 액체가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 차갑고 쓰라렸습니다. 몇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자, 부디 무사하기를. 그것이 장희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곧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온몸의 경련이 일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장희빈은 마루 위에 쓰러졌습니다. 궁녀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어디선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환청이었을까요? 14세 경종은 다른 곳에 있었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701년 11월 9일 저녁 취선당에서 장희빈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43세였습니다. 천안무수리에서 조선의 왕비까지, 그리고 다시 사약을 받는 죄인까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상승과 몰락의 기록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종은 어머니의 죽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14세 소녀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경종은 이제 죄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침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을 명령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21년간 함께했던 여인,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아준 여인,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숙종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옥정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권력은 때때로 사랑보다 무겁습니다. 왕은 때때로 남자이기 전에 정치가여야 합니다. 장희빈의 시신은 성비원 씨의 예로 상례가 올려졌습니다. 성비원 씨는 태조의 비였는데 왕비는 아니었지만 예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장희빈도 비슷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왕비는 아니지만 세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일정한 예우가 주어진 것입니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 인장리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후인 1719년 숙종 45년 장희빈의 육순이 되는 해에 광주 진해촌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이후 1969년 토지 사업으로 인해 서울은 경내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장희빈의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들 경종의 삶으로, 그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1701년 11월 9일 이후 조선의 역사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장희빈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파장은 컸습니다. 무고의 옥으로 장희빈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장희재도 처형되었고 관련된 무녀들과 그 가족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장씨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장희빈에게 관대한 태도를 취했던 소론 대신 남구만, 최석정, 유상훈 등도 정치적으로 몰락했습니다. 대신 노론이 다시 득세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경종이었습니다. 14세 소녀는 하루아침에 죄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왕의 계비를 저주하여 사약을 받았으니 그 아들인 자신도 죄인이 아닐까요? 경종의 세자 지위는 유지되었지만 불안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은근히 경종을 견제했고 왕세자 교체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1701년 12월 경종에게 더 큰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가 왕자를 출산한 것입니다.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이었습니다. 연인군의 탄생은 경종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단순히 배다른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숙빈 최씨가 장희빈의 무고 사건을 숙종에게 고해 바친 장본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즉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여인의 아들이 바로 연인군이라는 것입니다. 경종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 죄인의 아들이라는 낙인, 그리고 배다른 동생의 위협 속에서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고 정신적 장애를 얻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한혈증으로 멍청한 상태가 된다든지 앞뒤의 응대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증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끊임없는 정치적 위협 속에서 자란 소년이 정상적일 수 있었을까요? 1717년 숙종 43년 노론의 좌의정 이명은 숙종과 독대한 자리에서 세자 교체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경종은 대신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세의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이 마침내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경종은 즉위 후 어머니 장희빈을 옥산부대빈으로 추증했습니다. 1722년 경종 2년 새로 만들어진 자귀인 부대빈을 적용한 것입니다. 비록 왕비로 복권되지는 못했지만 일정한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재위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당쟁 속에서 고통받던 경종은 1724년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6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경종의 죽음에는 독살설이 따라다닙니다. 경종이 왕세 제궁영조에서 보내온 게장으로 수라를 들고 나서 생감을 먹었는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증상이 나빠져 5일 후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조가 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주장이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삶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머니 장희빈의 비극은 결국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경종이 죽고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1725년 영조 즉위년부터 장희빈은 희빈이라는 강칭으로 널리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론이 집권하면서 장희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확대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남인과 함께 몰락한 장희빈은 야사와 소설에서 악녀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진원의 단한만록과 작자미상의 인현왕후전에서 장희빈은 극악무도한 악녀로 묘사되었습니다. 인현왕후전은 민간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이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장희빈은 한국인에게 악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961년 정창화 감독의 영화 장희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0년대 MBC 드라마, 1995년 SBS 드라마, 2002년 KBS 드라마 등 수많은 작품이 장희빈을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장희빈은 권모술수를 부리고 인현왕후를 괴롭히고 결국 사약을 받는 악녀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숙종실록과 승정원 일기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은 단순한 악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권력과 당쟁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22세 어린 나이에 왕의 사랑을 받은 것이 죄입니까? 아들을 낳고 왕비가 된 것이 죄입니까? 폐위되어 원한을 품은 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권력을 탐한 것은 과연 장희빈 뿐이었을까요? 숙종은요? 남인과 서인은요? 인현왕후의 가문은요? 모두가 권력을 원했고 모두가 정치적 계산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장희빈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결국 희생당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죄였을까요? 만약 장희빈이 남인이 아닌 서인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과연 사약을 받았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노론이 집권하면서 남인과 장희빈은 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장희빈은 어쩌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중인 신분으로서, 남인과 연결된 인물로서 견딜 수 없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압박에 무너졌습니다. 취선당은 지금도 창경궁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경궁 안. 그곳에서 300년 전 한 여인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지금 취선당을 찾는 관광객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희빈을 악녀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불쌍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녀의 삶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 조선의 중전이었던 여인이 5년 만에 폐위되고 7년 후 사약을 받았습니다.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21년간 총애받던 여인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모성은 영원합니다. 장희빈의 마지막 말은 세자, 부디, 무사하기를 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녀가 생각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장희빈은 시대를 잘못 만난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녀가 조선이 아닌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장희빈은 조선시대에 태어났고 궁녀가 되었고 왕의 사랑을 받았고 왕비가 되었고 폐위되었고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유일 후궁 출신 왕비 장옥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천안무수리에서 24년간 숙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결국 사약을 받은 여인의 43년 인생이었습니다. 권력과 사랑, 질투와 복수, 영광과 몰락.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성찰하기 위함입니다. 장희빈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무상함, 사랑의 한계, 그리고 정치의 잔인함을 배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